자, 지금 7장을 하고 있죠. 7장에서 지난 시간에 주가에 대한 결정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식,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주식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이 식 자체가 주가의 결정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론식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가정을 통해 단순화시켜줘. 그게 이제 고등성장 모형입니다. 고등성장 모형은 이 미래 배당금, 이 배당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익, 순이익이죠. 세후 순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세전 이익을 그 세전 이익 가지고 데이터를 볼 경우도 있고 세후 이익으로도 볼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후 이익이 맞겠죠. 이제는 세후 순이익인데 그 순이익이 미래 순이익이 가장 간단하게 예상한다 그러면 어떤 현재값이 고정됐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 성장 모형에서는 성장은 하는데 이제 고정 성장률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의 파라메타로 뭔가 미래의 값들의 변화를 미래의 값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P, 마지막 PN, 진짜 알 수 없는 이 값이죠. 이거는 이제 N이 무한대다 그러면 거의 0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이 고던의 배당성장률 모형입니다. 고던의 배당성장률 모형.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두 개에서 큰 차이는 이거는 D0로 표현한 거고, 이건 D1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D1이라는 것은, 은행 또는 배당금의 일기 배당금은 바로 전기가 연기제고죠. 연기의 배당금에다가 1 더하기 G의 증가율을 곱한 것이다. 라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D1으로 표현하면 이렇고, 그 D0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가 결정 이론, 주식 가격의 이론, 평가, 가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어떤 이제 뉴스라든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 공급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식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소위 장기 가격입니다. 장기 가격. 경제학에서 모든 가격 결정 원리가 그렇습니다. 장기 가격 결정 이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미시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균형 가격은 뭐냐? 그러면 기업의 진출입이 다 허용되고 난 뒤의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평균 총 비용이 최저점, U점 모양이죠. 그게 바닥에 있는 그 점이 소위 균형 가격이고 장기 가격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런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합니다. 현실은 장기죠. 현실은 단기죠. 현실은 단기인데 단기적으로 최근에도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기로 온다 그러면 평균 소위 생산 비용에다가 정상 이윤 더한 것이 장기 가격이다. 그 장기 가격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보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저 이론식 가격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에 뭔가 하면 수요가 많으면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식의 변동을 이룬다 라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장의 내용이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 공급을 같이 볼 때 어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주로 수요입니다. 주식 공급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한 회사가 IPO, 즉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자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고 IPO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거기 따라 가지고 심사 과정, 뭐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과정, 뭐 온갖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급은 그렇게 장기 공급은 그렇게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로 움직이는 것은 수요죠. 주식의 수요. 투자자들의 마인드, 심리 상태다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의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특히 수요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뭐 그 예로 뭐 통화 정책에 따른 주가 변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또는 요즘에 쓰는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정책이죠. 이자율을 인하는 사실은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인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올리는 아니면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 왜냐하면 KE하고 G가 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KE가 하락하고 배당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통화금리를 정책금리를 0.25% 인상을 또 했습니다. 또 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따라 가지고 주가는 하락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하락한다. 물론 지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즉시적으로 하락한다. 뭐 그거는 뭐 1대1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예측됐다 그러면 그게 뭐 발표되면 전혀 영향이 없는 거고 아니면 예측 안 되는데 갑자기 그런 정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루하루 발표되는 것보다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매칭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본 이론식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론식에 있는 이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세계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정치적 전쟁, 금융위기, 뭐 분쟁 이런 것들은 다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배당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기업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배당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거 주식 투자에 따라 가지고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투자에 대한 소위 요구 수익률 자체가 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가를 하락시킨다.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된 거면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주가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소위 이론식에 있는 변수들의 변화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고,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을 보는,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이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 이론이 나온 것은 1980년대, 70년대 말부터 나온 이론입니다. 80년대 들어서 나온 이론입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 합리적 기대 이론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야기하죠. 합리적 기대 이론은 그런 이론 자체가 나온 것이 80년대입니다. 80년대 왜 나왔냐 배경을 그 시에서 이야기했죠. 폴 보크 샥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폴 보크의 강력한 통화 긴축을 통해 가지고 두 자리 수가를 머물던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그걸 우리가 폴 보크 샥이라고 합니다. 폴 보크 페드 의장의 소위 충격이죠, 그죠?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렇게 높았는데, 이제 이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과 유가 상승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어떻게 정치 아니면 정치권에 부응하는 통화 정책, 그 결과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두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난주에 뭐 8.5%로 발표됐습니다. 지난주가, 이번 주구나. 어제 그저께 8.5% 발표됐죠. 발표됐는데, 거기에도 뭔가 아마 똑같은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코로나 플러스
정치권에 부응한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죠. 지금 사실은 미국 페드 의장을 본다 그러면 그전에 트럼프 때는 뭐 얼씨군 트럼프 시킨 대로 뭔가 하면 가장 비둘기파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비둘기파라는 것은 정치권에 가장 부응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통화 공급량을 뭐 방만하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뿌려댔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지금 봐가지고는 이제 페드가 걱정할 게 아니라 뭐 모든 국민이 다 걱정하고 행정부만해도 걱정할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또 역방향으로 뭔가 호들갑을 뜨게 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절대 뭔가 하면 올 초까지는 뭐 이 통화정책 변화가 없다. 뭐 계속 양적 완화를 늘리겠다. 뭐 올 중반까지는 늘리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빤하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통화 긴축으로 가겠다. 너무 갑자기 많이 풀어놓으니까 뭔가 하면 긴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양이 많아지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0.5%씩 올리겠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 나중에 이제 평가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현 시점을 평가할 건데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아마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서 방만한 통화 정책을 한 거죠. 그 결과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뭔가 전쟁까지 나와가지고 통화 긴축을 하기도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입니다. 난해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폴보크 샥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폴보크 샥에 따라 가지고 통화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는 잡았는데 사실 그걸 단행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통화 긴축을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경제는 완전히 박살난다고 본 겁니다. 그때 예측으로는 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5%, 20%나 간다고 봤습니다. 한 해는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 20% 간다고 하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 뭐랄까 봉쇄 조치를 당하는데도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0에서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2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디 분석기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페드에서 한 정책은 얼마나 큰 정책인지 알 수 있죠. 전 세계적인 봉쇄를 당하는데도 성장률이 그리 떨어지는데 이거는 봉쇄가 아니고 큰 외부적인 충격도 아니고 그냥 통화 정책을 물가 잡기 위해서 강한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뭔가 하면 굉장한 소위 불황. 재정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소위 뭔가 하면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을 줄이고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하면 당연히 반대 효과가 납니다. 반대 효과가 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그 정책에 그런 뭐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엄청난 소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된데도 불구하고 폴보크는 그래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그래도 해야 된다. 그 전임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는 게 맞다 라고 해가지고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그 결과 물론 이제 경제는 뒤로 되돌아가고 실업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늘긴 늘었지만 예상보단 덜 늘었다는 거죠. 예상보다는 경제가 덜 나빠졌고 실업률이 덜 높아졌다. 예상보다는. 물론 한 1.5배,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도 뭔가 예상보다는 덜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나온 것이 합리적 기대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경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페드의 정책의 예상에 따라 가지고 빨리 움직이더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측을 할 때는 소위 적응적 기대 모형 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크게 되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적응적 기대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기대하더라. 미래 예측적으로 기대하더라.
페드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 빨리 그게 시장에 바로 실현될 걸로 예상을 하더라.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콜버크 샵 이후에 등장한 이론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80년대를 이제 경제학의 한 주류를 바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서 소비 이론도 있고 온갖 그 다음에 뭐 온갖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실전 경제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을 넣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실전 경제학의 유용성을 바로 이게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 된 셈이죠. 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해서 효율시장 가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합리적 기대 이론을 이야기하면 먼저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던 기대 스킴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뭐 방법은 대부분 적응적 기대였다. 예상이 과거 경험만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모릅니다. 올해가 끝나고 나야지 내년 초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겠죠.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어떤 데이터에 써야 되겠다. 어떤 뭐 판단 근거에 사용돼야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떤 값을 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일 간단한 것이 발표된 제일 최근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쓴다.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작년 겁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이야기할 때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작년 값이죠. 그러니까 작년 값을 올해 값으로 대체하는 거죠. 올해 값이 얼마냐? 작년에 뭔가 3.5% 했으니까 올해도 이게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지, 또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냥 작년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상이 과거 경험만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적응짓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실제적으로 경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노사 협상입니다. 임금 결정이죠. 임금 결정. 원래도 지금 이제 뭐 임금 최저임금제 결정, 그 다음에 기업별로 노사 협상에 따라 가지고 임금 결정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인데, 자, 임금 협상을 할 때 제일 먼저 근로자들이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최소는 뭔가 하면 실질 임금을 유지시켜준다. 물가가 5% 오르면 5%는 올려줘야 된다. 그게 기본이죠. 거기다가 생산성이 더 오르면 더 올려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실질 임금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봐야죠. 실제적으로 올해 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대부분 작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작년에 임금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물가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올해도 임금 10%는 무조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라고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물가 상승은 다 보상해 줍니다. 임금 협상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다 분쟁이 발생하지만 물가는 기본적으로 다 임금 이상에 적용시켜주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작년 일이 그대로 올해 발생. 그래가지고 모든 임금이 다 10% 오르면 올해 물가도 또 10%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이 안 좋고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한번 10%, 지금 현재 미국은 거의 그 수준이죠. 이제 8.5%고 거의 10%죠. 그러면 저 가만히 놔두면 매년 미국 물가는 10%씩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는 또 매년 10%씩 떨어질 것이고, 달러 가치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 오르는 만큼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데서 뭔가 하면 엄청난 수많은 가격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거시에서 이야기하는 메뉴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사유가 되는 거죠. 그게 높으면 결국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예상 변화는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뭐 어쨌든 과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줄더라도 뭔가 하면
과거 뭐 특별히 작년에 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높았다. 원래 코로나 끝났다. 그래도 뭔가 하면 그 오른 물가는 계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조금 잡히더라도 손대고 놔두면 뭔가 하면 아주 천천히 잡힌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적응적 기대의 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 기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상을 신속하게 변화시킨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 자, 이런 겁니다. 작년에 10% 올랐는데, 자, 올해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딱, 지금 이제 4월 달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올 1월 1일에 썼다. 1월 1일이다. 올 1월이 됐다. 아직 올해 물가는 안 나온 겁니다. 아직 올해가 실행이 전혀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물가를 예측하자라고 할 때는 작년에 발표된 물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정책 기대인데, 자, 합리적 기대 입장에서는 그 1월 1일, 올 1월 1일에 중앙은행이 올해는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라고 발표해가지고 강력한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작년에 10% 했지만 올해는 3%로 잡겠다. 라는 거죠. 3%를 잡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 경우에, 이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중앙은행은 그 발표대로 충분히 행동을 할 기관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상태에서 적응적 기대를 했다 그러면 여전히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더라고도 사람들은 어떤 계산할 때는 작년 데이터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에 따라 물가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하는 사람을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런 발표를 했다. 아, 그러면 그래 되겠구나. 그 이야기는 작년에 10%였는데 뭐 3%는 너무 심하더라도,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뭔가 하면 작년에 10%를 그냥 들고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표한 그 내용을 그대로를 아니더라도 고려해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예상 물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작년 10%가 아니라 더 낮은 수준. 어떤 사람은 5%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중앙은행 말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3%로 반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반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예상.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정책 변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 그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발표를 고려하고 감안한다는 거죠. 이걸 고려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자, 예상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치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최적 예측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옵티멀 포캐스트. 합리적 기대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하더라도 최적 예측에 기초한 예상이 항상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 즉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 데이터만 아니라 또 다른 예측치, 또 다른 뭐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온갖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의 미래 예측치, 그것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정보, 단순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 라는 것을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래도 그게 뭔가 하면 실현대 가깝하고 같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예측은 예측입니다. 어차피 예측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용한다는 따름이죠. 즉 예측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상이 가능한 최선 추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그러니까 최선의 추적 또는 최적 예측이죠, 그죠? 최적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 여기서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최선 추측은 예측자가 일부에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뭔가 하면 노력 내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몇 개는 빠질 수도 있고 몇 개는 집어넣더라도 뭔가 하면 그게 예측 모형에 뭔가 하면 어떻게 봐가지고 완벽하게 정확한 모양으로 못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짧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측 모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모형, 이 합리적 예측, 최적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치가 실현된 값하고 같다는 보장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XA는 예측되는 변수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치죠. XA. 예측을 하는 값이죠. 근데 이제 XE를 구성하는 형태는 여러 개 있습니다. X, 어댑티브 AE, 그러면 어댑티브 익스페이션.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에 따른 예측치. 그렇다 그러면 요 T기의 XA는 T-1기의 값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XE는 뭐 전기의 값이다. 그 다음에 요것은 OF는 옵티멀 포캐스트입니다.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치. 옵티멀 포캐스트를 한다 그러면 XE는 XOE. 그러니까 옵티멀 포캐스트다. 여러 개 있는데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적응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XE는 XT-1 그러니까 T-1의 값이고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XE는 XOF 옵티멀 포캐스트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예상과 최적 예측을 일치시켜주다 하는 인센티브는 금융시장에서 특히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옵티멀 포캐스트 할 인센티브가 제일 강한 것이 금융시장이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제일 강하겠죠. 금융시장에서 미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부유해진다. 돈을 버는 거죠. 잘 맞추면 돈을 버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그러죠. 다들 뭐 아무리 뭐 썰을 잘 풀고 뭐 근사한 이런 아무것도 안 통해요. 돈 벌었냐라는 거죠. 많이 번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따릅니다. 그게 뭐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왜? 성과가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결과로 결정하니까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보다 더 잘 예측하려고 다들 눈이 벌겋게 스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는 거죠. 특히 이용하자. 사람들이 안 이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서 예측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금융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그러기에는 뭐 이 인프라라든지 뭔가 능력이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뭐 소위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있죠. 뭐 금융위기 때 많이 망했지만 뭐 망해가 간판을 내리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여전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간판은 그대로 다 유지된 데가 많습니다. 뭐 현재도 뭔가 메릴린치,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뭔가 하면 가장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많은 인력,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소위 리서치 팀이라는 것이 뭐 기업별로 산업별로 예측하는 리서치 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예측된다는 리서치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밝은 사람들, 수학, 통계학, 공학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학, 통계학, 공학이 왜 그 금융회사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 아주 똑똑하고 뭔가 하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연봉을 줘가지고 거기다 뽑아갑니다. 뽑아가지고 이 던져놓고 뭔가 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뭔가 하면 최적의 가장 예측 잘하는 식을 만들어내라. 예측법을 만들어내라 거죠. 뭐 식이든 뭐든 뭔가 하면 예측을 해내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잘 예측을 했어. 자기가 뭔가 하면 뭐 주가 데이터를 이용하든 뭐 실적을 이용하든 뭘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든 조금이라도 예측력이 높으면 뭔가 하면 엄청난 보너스를 받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예청력이 있으면 뭔가 하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버니까 번 돈에서 뭔가 하면 떼주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뭐 형태입니다. 금융시장에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적용한 것은 뭐 이렇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금융시장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걸 적용한 이론을 우리가 효율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효율시장, 뭐 효율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즉 그게 이제 efficient 마켓인데, 이 마켓은 주식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이라는 거죠. 모든 뭐 이 캐피탈 마켓,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뭐 파생금융 상품, 뭐 온갖 상품에 대해서 이 이론은, 이건 로직이니까 이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 이론의 시사점. 만약 한 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수에 대한 예상이 형성되는 방식도 변화한다. 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예상이 움직이는 방식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화정책 수행 방식의 변화, 페더럴 펀드 이자율, 또는 우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야기하는 소위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책금리는 아닙니다. 정책이 아니고 이 페더럴 펀드 마켓입니다. 마켓이 있고,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지목하는, 결정하는 이자율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 마켓에 중앙은행이 딜러로 참가해 가지고 여기서 사고 팝니다. 그럼으로써 매일매일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자, 이 타겟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 미국 페드가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타겟 레이트를 0.25에서 0.5로, 그 전에 0에서 0.25였죠. 거기서 뭔가 0.25% 올렸습니다. 일단 것은 0.25에서 0.5 사이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금리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정책 값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니고 매일매일 그대로 뭔가 하면 말한 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 0.25에서 0.5% 사이에 결정되도록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페더럴 펀드, 그러니까 어떻게 봐가지고 RP인데, 채권인데, 채권을 사고 팔므로써 그 이자율이 그 수준 내에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책입니다. 정책 발표가. 우리나라는 레인지가 아니죠. 레인지가 아니고 뭔가 하면 그냥 값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로 아마 1.5%가 됐나? 1.75%가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오늘 0.25% 올렸는데, 0.25%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켓에서의 시장 금리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때 주는 그런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한 대로 그냥 돼버립니다. 이제 그게 또 차이죠. 차이인 게, 아직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마켓 오퍼레이션을 뭔가 하면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콜 금리나 RP 금리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되는 레인지 내에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왜 그 말한 발표한 대로 뭔가 딱 그 소수점 2자리까지 그걸 못 지키냐 라고 또 뭔가 하면 또 뭐 제대로 모르는 기자들이 또 막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뭔가 하면 그냥 정책금리로, 고시금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금리를 이해해야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미칠 수 있는데, 고시금리 자체는 뭔가 하면 그게 시장에 진짜 제대로 잘 전달되는지는 그거는 항상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 통화정책 수행 방식의 변화, 페더럴 펀드 레이트 목표의 변화, 현재같이 목표 이자율을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또는 이자율이 오른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소위 이 일드 커브가 뭔가 하면 오른쪽에는 쫙 오르는 겁니다. 오른쪽에도 올랐죠. 장기 일드 커브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오른쪽은 올랐죠.
물론 이제 제일 왼쪽은 안 올랐냐. 제일 왼쪽은 1월 물이 한 달 물입니다. 한 달 물은 한 달 물 시장에는 아직 영향을 안 미친 겁니다.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직 뭐 0.25% 이 정도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제 뭐 5월부터 뭔가 하면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단기물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한 2.5%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단기물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상의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고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소위 사람들의 예측에 따라 가지고 반응한다.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화정책이 될 겁니다만은. 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이 정확하게 실현값하고 매치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는 0이다.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측 오차가. 합리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면 항상 높게 예측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항상 낮게 예측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나의 예측이 항상 높았다. 그러면 다음 예측할 때는 좀 뭔가 하면 예측치 나온 데서 조금 낮춰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거죠. 아, 내 모델이 항상 이거는 과대평가되는 모델이구나. 그럼 그것마저도 고려해가 모델을 다시 짜는 거죠.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있다,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치의 예측 오차의 평균값이 0이다라는 겁니다. 예측치의 평균오차. 특별히 예측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기대는. 자,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를 예측 오차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 기대에 대해 설명하라. 그럼 딱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측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측을 잘하고 예측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다. 예측을 10번 했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 오차가 나오겠죠.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0이다. 라는 것을 합리적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합리적 기대를 효율시장 가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정권에 대한 자본이득과 현금 지급의 합을 처음의 정권 매입 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입니다. 리턴은 샀는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판 가격, 매매 차익이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뭔가 이 현금 지급에 캐시가 발생했다. 배당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배당이 되겠죠. 그 캐시플로. 그걸 뭔가 하면 상가격으로 나누면 그게 총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물론 1보다 큰 값이겠죠. 거기다 이걸 1을 빼버리면, 아니죠. 그냥 수익률입니다. 그냥 수익률이죠. 1보다 큰 값이 아니죠. P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가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만원 벌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보유기간 초에 PT와 C가 알려져 있는 거죠. 투자를 할 경우에 PT하고 C는 압니다. 내가 사는 가격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배당이 얼마가 될 것이다 정도는 대강 압니다. 대강 알고. 그러나 이제 제일 모르는 건 이거죠. PT 플러스 1. 팔 때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한 기간 보유한다 그러더라도 한 기 내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 PT 플러스 1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PT 플러스 1이 최소한 PT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투자하지. 안 높으면 투자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또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요구 기대 수익률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PT가 그 정도는, PT 플러스 1이 그 정도는 높아야지 투자를 하겠죠. 즉, PT 플러스 1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즉, PT 플러스 1에 대한 예측치, 요 값은 T 시점에서 예상된 T 플러스 1 시점의 정권 가격입니다. 이 경우에
정권 보유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실제 우리가 뭔가 투자할 때는 PT 플러스 1을 모르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PT 플러스 1 대신에 PT 플러스 1의 기대값을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바탕을 둔 소위 기대 수익률을 바탕을 둬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P, 다음 기의 P는 옵티멀 포켓을 겁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측을 했겠죠. 모든 정보를,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옵티멀 포켓스고, 그러니까 다음 기에 팔 때 이 주식 가격은 나름대로 옵티멀 포켓스가 돼야 된다. 옵티멀 포켓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도 당연히 투자 수익률도 예측된 투자 수익률도 옵티멀 포켓스입니다. 최적 예측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수요 공급 분석에 따르면 R이는 균형 수익률 R스타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수요 공급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옵티멀 포캐스트 자체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수익률하고 같죠.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참가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면 성산이 있다가 본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것이고, 소위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수요 곡선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수요 곡선에 따라 가지고 공급은 그게 고정이다 본다 그러면, 공급은 별 변화 없다 그랬죠. 그럼 그런 수요 곡선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값이 바로 시장의 균형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주식 또는 정권의 현재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정권의 수익률에 대한 최적 예측이 정권의 수익률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즉, 효율시장에서 정권의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효율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시장 가설의 왜 금융시장에 적용이 돼야 되느냐? 적용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옵티멀 포켓을 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수요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결정되었던 그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수익률 R스타가는 당연히 옵티멀 포캐스트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옵티멀 포캐스트가 된다.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를 효율시장의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효율시장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 옵티멀 포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그 균형점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돼서 결정된 수익률 또는 가격이 되는 거죠. 즉, R스타가 옵티멀 포캐스트가 R스타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즉 만약에 R스타가 옵티멀 포캐스트보다 낮다. 그러면 여전히 뭔가 하면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투자하면 수익률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뭔가 하면 그건 현재 시장 수익률보다 뭔가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옵티멀 포캐스트 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그때는 그 수익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는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투자를 더 한다, 수요가 는다,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옵티멀 포캐스트의 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즉, 미래 예측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당장 현재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현재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이 더 높은 수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게 작동하느냐? 이게 같아질 때까지 이래가지고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ROF가 계속 떨어져 주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 ROF가 R스타 될 때까지. 반대로 ROF가 R스타보다 낮다. 그러면 이거 투자해봐야 지금 현재 R스타만큼도 안 나온다. 안 나올 것이다 라고 చెప్ప되죠.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현재에서는 뭔가 하면 보기 나름이지만 거품 때문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또는 중앙은행이 뭔가 하면 통화 공급을 줄여가지고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뭐 등등 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은 투자한 사람도 팔고 나오죠. 팔고 나오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ROF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게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PT가 떨어지느냐 그러면 ROF가 R스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PT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효율시장에서는 모든 남아있는 이윤 기회는 신속하게 제거된다. 자,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야기하죠. 자, 삼성전자, 지금은 6만 원이지만 향후 3개월 뒤. 보통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나오는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의 주가를 예측합니다. 예측하는데, 8만 5천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9만 원이다. 보통 10만 원 됩니다. 10만 원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진짜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10만 원으로 올 거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오로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3개월이나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5개월 뒤에 10만 원이 된다. 5개월 뒤에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6만 원 됩니다. 6만 원대라고 하면 지금 사가지고 5개월 있다가 뭔가 하면 10만 원에 팔면 되는 거죠. 그럼 돈 엄청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사는 거지 5개월 기다렸다가 10만 원 되면 그때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만 원이 맞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러면 당장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올라버립니다. 미래에 오른다, 향후 오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이 사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향후 오른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 오른다는 올라버리는 겁니다. 어떤 좋은 기술이 발견돼 가지고 어떤 좋은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라는 어떤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다 잘 굴려봐야죠. 요걸 뭔가 얼마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팔 수 있고 이익이 얼마냐, 어느 정도 돈 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뭔가 하면 지금보다 3만 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하면 실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몇 년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제품화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뒤에 뭔가 하면 예측치에 따라 가지고 돈 버는 까지 다 예측해가지고 당장 3만 원이 올라버립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효율시장 가설의 이야기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실제 뭔가 하면 맞는 예측이 있다 그러면 그 예측은 다 현재 가격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즉 효율시장에서는 모든 남아있는 이윤 기회는 신속하게 제거된다라는 거죠. 즉 미래에 오를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다 올라버리지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효율시장 가설의 이야기고 효율시장 가설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메인 아이디어고 소위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면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해서는 메인 아이디어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랜덤워크이다 라는 거죠. 주가는 랜덤워크이다. 랜덤워크라는 것은 소위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이다. 어디 갈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조금이나마 뭔가 알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장 지금 가격에 반영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즉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주가의 미래 변화는 예측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시장 가설이 맞다 그러면 그 주장은 그래서 주가 미래 변화는 예측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이 업계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봐서 찬물인데 즉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누가 나가지고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주식이 좋다 유튜브고 뭐고 산더미 같죠. 추천 종목 줄줄 나오죠. 그런 게 다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좋고 추천할 종목이 있다 그러면
추천해가지고 뭔가 하면 좋은 만큼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오를 건 지금 다 올라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주가가 다시 올랐는데 그건 왜 올랐냐?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 사이에 모르던 정보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 하면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변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정보는 다 주식에 반영돼 있다. 다 반영하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 기업 개별적인 정보일지 아니면 뭔가 하면 거시경제적인 정보인지 정치 정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정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주가는 랜덤이다. 효율시장 가설에서 가설이 의미하는 것은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 랜덤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시장 가설을 우리가 실정 분석을 합니다. 이 이론이 맞냐 안 맞냐를 분석할 때 주가가 랜덤이냐라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즉 온갖 변수들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 변수 뭐 다 때려 가지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걸로 추정하죠. 즉 주가 변화폭이 뭔가 랜덤이죠. 그죠? 랜덤에서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안 나오면 그게 바로 랜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실정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뭐 결론은 그겁니다. 랜덤워크가 기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랜덤워크 수많은 수십만 수백 개 수천 건의 실정 분석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기각되지 않는 건 나옵니다. 뭐 근데 채택이 된다라는 개념은 안 씁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배웠으면 이제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뭔가 틀렸다라는 주장은 성립이 안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랜덤워크 맞다라는 건 아닌데 랜덤워크 틀렸다는 소위 대립가설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기각이 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랜덤워크를 비트하지 못한다. 그렇죠? 물론 요 조금의 설명령은 있습니다. 조금의 설명령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령은 있는데 여기에 뭔가 하면 거래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매매에 따른 수수료, 세금, 그 다음에 매매에 따른 시차에 따라서 뭔가 하면 실제 실현된 데이터를 획득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팔 때. 그런 등등의 거래 비용을 감안한다 그러면 수익성은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예측력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측력이 조금은 있는데 그게 뭐 그 비용 따지고 보면 그 예측력으로 전혀 돈을 벌지는 못하는 걸로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돈을 못 버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랜덤워크를 틀렸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이론을 이 금융시장에 대입시킨 효율적 기대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을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이론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추천 종목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운 좋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이제 요즘 뭐 젊은 학생들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완전 붐입니다. 붐인데 오를 때는 다 올라요. 오를 때는 다 오르기 때문에 뭘 추천해도 다 맞았죠. 떨어질 때는 또 다 같이 떨어져요. 뭘 추천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뭔가 하면 추천해가 성과가 좋았다. 오를 때 추천한 것 가지고는 봐가지고는 참 애매하죠. 애매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를 때는 다 올랐고 뭔가 하면 추천이 다 맞기 때문에 다들 뭔가 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많이 참가하게 되고 많이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원래 이렇게 크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행동경제학에서 비헤비얼 파이낸스 보면 이제 그게 소위 패드고 패션이고 패션이고 패드고
뭐 허덕이 예외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면 뭔가 하면 그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옛날에는 뭐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 들고 객장에 오면 그때는 건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참가할 때 되면 이때는 이미 뭔가 하면 다 오를 때도 다 오르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뭐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살라고 해가지고 객장에 가지도 않죠. 그냥 집에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가 많아지면, 요즘 생각으로 보면 이래요. 투자자가 갑자기 확 늡니다. 늘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어느 정도까지 뭔가 하면 인계적인 다르다면 끝이다라는 거죠. 근데 터질 때는 이제 그때부터 투자자가 확 빠집니다. 지금부터는 확 빠지게 되겠죠. 자, 뭐 그 이야기죠. 투자 자문가들의 추천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시장 가서 전문가 말 전혀 믿을 수 없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딱 있는 이야기입니다. 딱 교과서에 효율시장 가설의 임플리케이션은 첫 번째 이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최신 정보는 아마도 주식 가격에 이미 다 포함된 정보다. 정보가 새롭고 예상치 않은 것일 때만이 주식 가격은 정보 발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말, 전문가 말, 특히 전문가 말, 정권사들의 추천 정보 다 믿을 수 없다. 또한 더 나가면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펀드 살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특별히 잘 수익성이 높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실제입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팡 터진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워렌 버핏하고의 이 뭐랄까 10년 내기 결과 얼마나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를 잘하는지를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전문 투자가들이 평균보다 더 낫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래도 뭔가 하면 전문 투자자들이 대부분 아마추어보다 낫습니다. 아마추어는 낫다는 거죠. 대부분 아마추어는 평균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하면 항상 손해보는 트레이딩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하면 이 투자 전문가들을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자기가 멘탈이 강하고 잘하는 사람 아니면 거의 10점 팔고 다 손해봅니다. 아마 열에 9 주식 투자해가지고 긴 시간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있냐 그러면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열에 하나도 안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전문가들 아니면 펀드는 그래도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평균 근처는 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 개인보다 낫다. 그 차원이지. 이게 뭔가 하면 평균보다 더 낫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평균이 뭐냐? 평균은 주가지수입니다. 주가지수만 해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라.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라.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소규모 투자자한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좋은 거 있다고 해가 사가지고 뭔가 하면 이익 생기면 팔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있다고 해가 사도 이익 생길지 안 생길지가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이, 이익이 뭐 성공 못해가 이익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인 거죠. 이익이 안 생기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크게 손해 안 볼,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소위 장기 투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봐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한 게 많아요. 대부분 뭔가 단기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기적으로 널뛰는 것보다는 주로 뭔가 하면 그래도 건실한 정도를 많이 추천합니다. 이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홀드하라라는 겁니다. 홀드하면 예측은
맞지 몰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거는 몰라도 시장이 좋아지면 오를 땐 다 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이 효율시장 가설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뭐 임플리케이션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이론을 따진다 그러면 살 때 평균만 사고 팔 때 평균을 팔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살 때 가격입니다. 살 때 가격이 높다 그러면 100년을 기다려도 그 가격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살 때 가격이 최소한 평년은 돼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리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살 때 가격이 꼭대기에 샀다 그러면 몇십 년 기다려도 뭔가 하면 그게 다시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소위 적립식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달 똑같은 액수를 사라. 한 달도 빼지 말고 똑같은 액수. 그렇게 되면 그걸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한다 그러면 사는 가격은 평균입니다. 주가 지수의 평균으로 사는 거죠. 평균으로 사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 가지고 따져보면 되죠. 몇 퍼센트 됐으면 오르면 팔면 되는 겁니다. 그 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뭐 10년에 10%, 20%가 아니라 그렇게 샀다 그러면 꼭 뭔가 하면 채권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정도는 기회는 꼭 옵니다. 몇십 년 내에는 꼭 옵니다. 그때 뭔가만 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욕심, 더블이라든지 뭐 그런 단기간에 뭔가 하면 큰 수익률을 낼 걸로 기대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는 안 생겨요. 아주 운 좋게 생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생기기 힘들고 은행 예금보다 뭔가 하면 뭐 한 배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걸 따를 필요는 없다. 별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추천이 소위 시장을 비트할 정도의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고, 그건 실제 뭔가 하면 이 증권사들 추천 종목에 대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뭔가 하면 높은 걸로 나와요. 높은 거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추천하는 회사가 뭔가 하면 100개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개의 증권사에서 추천을 했을 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절반은 플러스고 절반은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장이 평균일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다 플러스가 대부분일 거고, 시장이 나쁠 때는 다 또 마이너스가 대부분일 것이고, 플러스 중에서 뭔가 하면 아주 큰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도 낮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큰 부분만 드러나니까, 뭐, 일부 증권사의 추천 종목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장기로 보면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뭐 거의, 예측력을 가지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 효율시장 가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이제 효율시장 가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시킨 효율시장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